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독서를 박전무와 함께 하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독박, 웜의 독박이요. 웜의 독박 시간입니다. 오늘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 인생 또 최고의 책 중에 하나인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블레이크 마스터즈와 함께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피터 틸의 스탠포드 명강의를 꼼꼼하게 기록을 했던 학생이었죠. 블레이크 마스터즈라는 학생이 그걸 또 블로그에 올리고 그 블로그가 뭐 100만 명 이상이 보던가 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책으로 내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앞에다가 언제부터 읽기 시작했는지 쓰거든요. 저희 형님의 대학원 은사님이셨던 유피라 교수님 댁에 갔을 때 유피라 교수님 댁의 서재에서 책을 이렇게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이 책을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인데 하고 막 보여지고 하셨을 때 그 책을 보는데 항상 그 앞에다가 내가 이 책을 언제 읽기 시작했고 언제 1회독을 했는지 그걸 메모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참 좋습니다. 이 책을 저는 한 4, 5년 전에 읽지 않았나 생각을 했더니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 뉴욕 정윤이 새 집에서 읽기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당시에 요때가 언젠가 봤더니 아들이 뉴욕대 NYU에 대학원 입학을 해서 그때 당시에 보스턴에서 짐을 옮겨서 아들하고 같이 뉴홀 트럭 빌려가지고 한 5시간 걸려서 뉴욕에 와서 그리고 여기저기 집 알아보다가 NYU 근처 한 20분 걸어서 20분 거리에 집을 얻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3,400불인가 했었는데 지금 그 똑같은 아파트를 얻으려면 5,100불인가 200불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CPI 공부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PC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거 비용 있잖아요. 쉘터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네. 그때 새 집에서 읽기 시작했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잠이 안 와서 밤에 이 책을 열심히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터 틸이 어떤 사람인가?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 그룹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실제 맞습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인데 대부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게 몸은 좀 왜소합니다. 손꼽히는 스타트업 성공 사업가이자 벤처캐피탈 투자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영화에서 조폭 영화에 보면 조직의 보스는 약간 키가 작고 깡마르고 눈빛이 되게 굉장히 강렬한 그런 분들이 조직의 보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기업가이자 투자자 스탠포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철학과 나왔네요. 스탠포드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요. 1998년 전자결제 시스템 회사인 페이팔을 설립해서 CEO로서 회사를 이끌었으며 2002년 페이팔을 상장시켜서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시대를 열었다. 2004년 그는 첫 외부 투자로서 페이스북에 투자를 했고 페이스북 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해 소프트웨어 회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출범시켰고요. 이 팔란티어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국가 안보 및 글로벌 금융 등의 분야에서 애널리스트들을 돕고 있다. 애널리스트들 여러 분석가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틸은 또한 링크드인과 옐프를 비롯한 수십 개의 성공적
기술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했고 이들 기업 중 다수는 페이팔 마피아라는 별명이 붙은 전직 동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 멤버들이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그룹으로 성장하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 회사 파운더스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파운더스 펀드는 스페이스X 및 에어비앤비, 옐프 등 페이팔 마피아 멤버들이 창업한 회사 및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틸을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라 불리게 한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학교 교육보다 학습을 우선하라고 권함으로써 전국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틸 장학금, 피터 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을 딴 틸 펠로십을 만들어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예, 지금 당장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하고 싶으면 내가 10만 달러 지원할게. 단 조건은 당장 스탠포드 대학교 그만두고 나가서 창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요. 그가 이끌고 있는 틸 재단 역시 기술 진보와 미래에 대한 장기적 생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블레이크 마스터스는 법률 연구 기술 스타트업 주디 캐타 공동 창업자이고요. 2012년 스탠퍼드 로스쿨에 재학 당시에 피터 틸이 스탠퍼드에서 강의한 CS 183 스타트업 수업 내용을 꼼꼼히 필기해서 블로그에 연재했는데 이 노트가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고요. 참 제가 이 제로 투 원 책을 다 읽고 나서 1회 완독을 하고 나서 느낌을 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을 깨달았고 채슬리를 어떤 기업으로 끌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비전을 알게 해준 책이다. 내 인생 최고의 책이다. 21년 9월 13일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근데 오늘 책을 읽어드리려고 어제 밤에 한 3-4시간 동안 다시 쭉 보는데 정말 다시 새롭고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빨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천사를 쓴 분 중에 마크 저커버그 세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에 관해 완전히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피터 틸은 여러 혁신적 회사를 세웠다. 제로 투 원은 그 노하우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이 블랙스완의 저자도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인물이 쓴 책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피터 틸이 쓴 책이라면 2번 아니 3번도 읽어볼 만하다. 고전이 될 책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크 앤드리스 넷스케이프 공동 설립자도 지금 기업가이거나 장차 기업가가 될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이 필독해야 할 유일한 책이다. 제로들의 세상에 원과 같은 책이다. 라고 닐 스티븐스 SF 소설 크립토노미콘의 작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로들의 세상에 원과 같은 책이다. 예, 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책 제목이 또 왜 제로 투 원인지 예, 지금부터 머릿말을 읽어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머릿말만 읽어도 제로 투 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아시게 됩니다. 자, 머릿말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앞으로 그 누구도 컴퓨터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수는 없다. 네, 똑같은 거 다시 만든다고 빌 게이츠가 되지는 않죠.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제2의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들이죠. 될 수도 없으며 또다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2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될 수도 없다. 이들을 그대로 뺏기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작 이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모형을 모방하는 게 더 쉽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다시 해봤자 세상은 1에서 n이 될 뿐이지 제로에서 아예 없던 거에서 1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방해서 개량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을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1에서 n이 될 뿐이다. 익숙한 것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제로에서 1이 된다. 창조라는 행위는 단 한 번뿐이며 창조의 순간도 단 한 번뿐이다. 그 한 번의 창조로 세상에는 낯설고 신선한 무언가가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 어려운 과제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금 아무리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해도 미국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물려받은 늘 하던 그 사업을 개선하고 또 개선해서 쥐어짤 수 있는 건 다 짜냈을 때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믿기지 않겠지만 그때는 2008년의 위기 따위는 우습게 보일 만큼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오늘의 모범 사례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끌 뿐이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노벨상 각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쭉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노벨상의 기준은 제로 투 원을 만들어낸 사람들, 즉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정도로 제로에서 원을 만든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부문에서도 사기업에서도 이미 거대한 행정관료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하면 기적을 바라는 사람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또 실제로 미국에서 회사 하나가 성공하려면 수백 수천 개의 기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종들과 구별되는 것은 기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기적을 우리는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부른다. 야, 이 단락도 참 두고두고 정말 고전이 될 단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쉽게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기술이 기적인 이유는 더 작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영감을 얻어서 기술적 우리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기업이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할 때 그 기술에 대한 기준은 말 그대로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걸 하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프로덕티비티잖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많은 거. 그래서 미국은 항상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노동력이 적게 투여가 돼도 훨씬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과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기술은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능력을 고차원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는데요. 다른 동물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 댐을 쌓고 벌집을 만들지만 인간만큼은 유일하게도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 있고 기존의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무엇을 만들지 결정을 할 때 인간은 미리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서 세상에 대한 계획을 새로 쓴다. 초등학교 2학년 때나 배울 법한 이 기초적인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대부분 했던 일을 반복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회사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다루는데 페이팔과 팔런티어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페이스북과 스페이스X를 포함한 수백 개의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내가 그동안 알게 된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다. 벤처 기업 웬만하면 우리가 뭐 벤처 기업 이러는데 어떤 기술을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차리면 그 아주 초기 막 시작했다 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그 영어 그 사람들 얘기할 때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주로 실리콘밸리 쪽의 신생 벤처 기업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동안 나는 성공과 실패의 수많은 패턴을 발견했고 그 내용을 여기에도 공유할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이 책에 성공의 절대 공식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 정신을 아무리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없는 이유는 그런 공식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혁신은 그동안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혁신의 방법을 구체적 단어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내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패턴은 성공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찾아낸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공식을 따라 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2012년에 내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강의한 CS183 스타트업에 관한 수업이 발단이었다. 대학생들은 몇몇 전공 분야에서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 능력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당시 수업을 진행하며 내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도 학생들이 학교의 전공이 정해지는 진로를 넘어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더 넓은 미래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다. 이 융합과 획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몇몇 용어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술의 역사적 종말 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세계를 소위 선진국을 developed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디벨로핑으로 나누는 것부터 선진국은 이미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이루었고 빈곤 국가들은 거저 따라잡아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야, 참 읽을 때마다 그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막 음식을 먹을 때 와 너무 맛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용들이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그죠? 책을 읽을 때 너무 이렇게 맛있는 책을 읽는데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맨날 이렇게 콧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렇게 developed 이렇게 단정 짓는 듯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통념과 반대되는 의견에 관한 내 대답도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본인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이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수평적 진보보다는 수직적 진보 테크놀로지가 더 중요하다.
기술의 변화 없이 앞으로 20년간 중국이 에너지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면 대기 오염 역시 2배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들만 이용해서 인도의 수억 가구가 지금의 미국인들과 똑같은 식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환경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불을 창출하려고 전 세계에 옛날 방식을 전파한다면 세상은 부유해지기는커녕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자원이 희소한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 없이 글로벌라이제이션만 계속해 나갈 방법은 없다. 역사가 흐른다고 새로운 기술이 저절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고대인들은 정적인 균형이 계속되는 제로섬 사회에 살았고요. 제로섬 한쪽이 다 합치면 100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5명이서 이쪽이 많이 가져가면 저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제로섬 사회에서 고대인들은 살았는데, 그런 사회에서 성공이란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랬네요. 고대인들은 새로운 부의 원천을 거의 창출하지 못했고 장기적으로도 보통 사람들을 극도의 빈곤으로부터 구해낼 대책을 끝내 마련하지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1만 년이 흐르는 동안 원시시대의 농경, 중세의 풍차, 16세기의 천문 관측기와 같은 간헐적인 진보가 일어났고, 그리고 1760년대에 전기기관이 출현하면서 현대사회는 갑자기 폭주하는 기술적 진보를 경험을 했다. 이런 추세가 대략 1970년대까지 이어진 결과 우리는 이전 세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로운 사회를 물려받게 되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 그러니까 1960년대 말을 제외한 모든 세대는 이 같은 진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 4일 근무제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아서 단위 가격을 매기기도 힘들게 되기를 바랬으며, 달에서 여름 휴가를 맞이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스마트폰은 우리 주변만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이상하게도 구식이라는 사실까지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극적인 개선을 이룬 분야는 컴퓨터와 통신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꾼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더 나은 미래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점은 잘못이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20세기보다 더 평화롭고 번창하는 시대로 만들어줄 새로운 기술을 상상하고 또 창조해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자, 여기서 저도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중국 2005년도에 제가 가봤을 때 약간 1980년대 한국이었고,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듯이, 그래서 약간 85년, 86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80년대에 그렇게 고성장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주식에 있어서 어떤 걸 삼성전자를 샀으면 300배, 그리고 포항제철은 나중에 성장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한참 안 좋다가 2000년 들어와서 올라가긴 했지만 삼성화재가 됐던 SK텔레콤이 됐던 거죠. 어떤 기술적인 진보에 거기에 그 생태계에 올라타서 발전을 한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중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글로벌 그런 IB들도 브릭스라는 그런 단어를 가져와서 브라질, 러시아, 차이나 인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앞으로 지나갈 그런 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니까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계속 이렇게 커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나온 거를 그대로 그 기술을 카피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평적 진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피터 틸은 얘기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예, 글로벌라이제이션보다는 이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줬습니다. 요 단락에서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컴퓨터와 통신밖에 없다고 했는데, 자, 20세기 중반 이후 극적인 개선을 이룬 분야는 컴퓨터와 통신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신생기업과 새로운 생각에서 참 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또 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모험, 즉 무언가를 새로 시각하며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에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과학에서는 영국의 왕립학회, 비즈니스에서는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8인의 배신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킨 주체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소규모 집단들이었다. 그 이유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역으로 소규모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큰 조직에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가 어렵고 혼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라고 돼 있으면서, 관료제적인 계급 조직은 행동이 굼뜰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단단히 맞물려 있는 조직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변비에 걸린 것처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실제로 일을 하기보다는 일이 진척되고 있다는 신호만 내보내는 편이 승진에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이렇다면 당장 그만두는 편이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예전에 빌 게이츠가 이사회 의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그의 친구 스티브 발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되고, 그러고 나서 사티아 나델라가 새로운 CEO로 2014년 2월 달에 취임하기 전에,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서 제가 딱 이 생각을 했거든요. 뭐 완전히 계속 스티브 발머가 조직 개편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하는데, 너무 큰 조직에서 새로운 거 발견을 못하고 계속 뭔가를 인수를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공룡 같아졌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만들어내고 2007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고 막 그렇게 치고 가잖아요. 그리고 구글, 그러면서 이제 구글하고 애플이 이 모바일 생태계를 잡아버리게 되는데, 예,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졌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오면서 엄청난 좀 카리스마가 되게 높습니다. 이 사티아 나델라의 책도 여기 있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힛 리프레시라고요. 네, 이 사티아 나델라의 이 힛 리프레시, 이 책도 보면 와, 사티아 나델라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조직을요, 그냥 이래 수평적 조직이 아니라 수직적 조직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자 이쪽으로 앞으로 가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확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페이지를 리프레시 누르면 다시 새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힛 리프레시인데, 네,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스티브 발머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서 제가 저거 조직을 잘게 전부 다 인적 분할해가지고 쫙 나눠서 다시 벤처 정신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다음 달라요. 그러나 반대편 극단을 보면 외톨이형 천재는 예술이나 문학의 고전을 남길지는 몰라도 산업 하나를 통째로 읽을 수는 없다. 신생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다만 그 규모는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유지되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신생기업이란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납득시킬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람들이다. 신생기업이 가진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생각은 민첩함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모가 작아야 할
작아야 생각할 공간이 생긴다. 이 책은 새로운 일을 하는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마땅히 스스로 물어보고 또 답해 봐야 할 여러 질문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특정 지식의 기록이 아니며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도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자습서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책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으면요. 2시간 반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장 하나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이야말로 신생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당연시되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백지 상태부터 다시 사업을 생각하라. 네, 의문을 제기한다. 이게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Think Different랑 또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46분이나 됐네요. 46분 했는데 겨우 20페이지 읽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과거에서 배워라 부터해서 제가 이 바이오에 대해서 이 책을 쭉 읽다가 피터 틸은 바이오 투자는 바이오 스타트업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쭉 읽다 보면 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업 요 부분을 꼭 읽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요 책을 처음에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뒤에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 처음에 읽어드린 요 부분만 하더라도 막 책을 사서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이 책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책을 번역해서 출간을 했었더라고요. 책이 나온 지는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일찍 내가 이 책을 읽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it's never too late to start 뭐 이런 말이 있죠. 항상 시작할 때가 늦은 건 아니다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책 뒷부분 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독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